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겨진다는 점입니다. 유산 때문에 피를 보는 형제, 휴대폰 하나 열지 못해 영정사진도 못 구하는 가족, 마지막 인사를 듣지 못해 평생 후회하며 우는 자식까지. 정리하지 않은 삶의 끝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꼭 정리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죽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5가지 중 첫 번째는 장례 방식에 대한 결정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마지막 장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들이 혼란 속에서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비용 견적서를 넘기며 장례식장 직원에게 이끌리듯 끌려다니는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합니다. 화장할까요? 매장할까요? 라는 질문이 그토록 무겁고 피비린내 나게 들릴 줄은 누구도 살아있을 땐 몰랐을 것입니다. 장례 방식은 단순히 화장과 매장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할 것인지, 누구를 초대하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까지 모두 포함된 인생의 최종 연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선택을 본인이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갈등, 심지어 재산 분쟁까지 겪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화장은 싫어하셨어. 라며 자식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형제들 중 한 명이 독단적으로 장례를 치른 후 다른 형제들이 뒤늦게 찾아와 따지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례 방식의 결정이 늦어지면 장례 준비 과정 전체가 지연되며 병원 안치실 사용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급히 결정된 화장 절차로 인해 고인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고 유골함만 덩그러니 남는 일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요즘 장례 비용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린 장례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예상치 못한 지출을 초래합니다. 장례업체의 과도한 옵션 제한에 속아 필요 없는 서비스까지 덜컥 신청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본인의 장례 방식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 두는 것은 사랑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장례식장 위치, 화장 여부, 예배나 불교식 의식 선택, 꽃장식 여부, 납골당 위치까지 세세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생전 장례 컨설팅을 통해 본인의 마지막 모습을 설계하는 생전 장례 계획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준비를 넘어서 삶을 정리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닌 위로를 주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온 탓에 가족들과 특별한 감정을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만큼은 조용히 그리고 멋지게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장례업체에 연락해 자신이 원하는 장례 방식, 유골을 뿌릴 장소, 마지막에 틀어줄 음악까지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장례식 날 가족들은 작은 종이함에 담긴 지침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모두 웃으며 보내주세요. 나는 이 음악을 들으며 편히 떠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무심하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된 가족들은 펑펑 울면서도 웃으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유골은 그가 자주 산책하던 강가에 뿌려졌고 그의 마지막 음악은 봄 햇살 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떠나는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한 아들의 눈빛은 그날의 모든 장면을 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 정리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평생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감정의 살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엄마는 형한테만 잘했잖아. 아버지 병원비 다 내가 냈는데 왜 상속은 똑같이 해?
이런 말들이 상속장 앞에서, 병원 복도에서, 심지어 빈소 한쪽 구석에서 터져 나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아무런 예고 없이, 그리고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터집니다. 평소 사이좋던 형제가 유산 앞에서 서류를 들이밀며 변호사를 부르고 자식들끼리 병간호 책임을 미루며 싸우는 모습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널 더 예뻐했잖아. 너는 늦게 들어와서. 고생도 안 했잖아 하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죽음을 기점으로 폭발합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단 한 번의 언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틀어진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냉랭해지고 결국 장례가 끝난 후에도 서로 연락을 끊고 얼굴조차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전의 갈등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안한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멀어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꺼내놓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 방식이나 돌봄 부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말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부르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유산이 별로 없어도 싸움은 벌어집니다. 부모가 누구에게 더 많이 줬다는 감정적 불균형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특히 자식이 여럿일 경우 상속뿐 아니라 돌봄과 간병, 심지어 장례식장 음식값 부담까지도 싸움의 씨앗이 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희생을 감수했을 때 그 노력을 다른 형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결국 살아있을 때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불씨를 꺼두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 자녀를 둔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나이 들수록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냉랭하게 지내는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특히 큰딸과 막내 아들이 재산 문제로 수년간 말조차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불러서 솔직한 가족 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떠나고 너희 셋이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다. 각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 털고 가자. 그날 처음엔 냉랭하던 분위기가 눈물과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큰딸은 오래 묵은 서운함을 털어놓았고 막내 아들은 자신의 무심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족은 그날 이후 명절마다 모이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은 울음보다 웃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엄마가 마지막에 우리를 살렸어라고 말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갈등을 정리한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바로 지금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사과 편지입니다. 죽음은 모든 걸 끝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끝내지 못한 것들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춰둔 죄책감, 말하지 못한 미안함, 돌이킬 수 없는 행동들이 죽은 뒤에도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사과하지 못하면 그 후에는 무덤 속까지 따라옵니다. 그때 내가 사과했더라면 지금 이토록 괴롭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죽음보다 더 차가운 통증입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상처를 준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상처를 줬던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과 편지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장 인간적인 절규입니다.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이 30년간 깨진 관계를 되돌릴 수 있고 평생 얽힌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그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입을 열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야 깨달아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가장 큰 후회는 말하지 않은 미안함입니다. 마음 한켠에 늘 걸려있던 그 한 사람, 한 사건을 끌어안은
채 떠나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면 그 미안함은 남겨진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후회와 함께 그 사람의 인생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과 편지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쓰는 순간 그 사람과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내 실수와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진심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사과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준 상처를 인정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치유가 시작됩니다. 생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편지는 종이 위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덜어내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친구에게 그에게 빚을 남겼고 그 후 연락을 끊고 수십 년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로 그 친구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서 당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이 편지가 당신 인생의 고통이 아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우연히 그 친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편지를 읽고 나서 곧장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 넌 항상 내 친구였어. 이 말에 노인은 눈물을 쏟으며 그토록 무겁게 안고 살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마치 인생의 회복실처럼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자산의 비밀번호 정리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 노트북 한 대, 이메일 계정 하나가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지옥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휴대폰은 마치 보물 상자처럼 닫혀 있고 그 안에는 사진, 영상, 금융정보, 소셜미디어 계정, 심지어 가상화폐 지갑까지 잠겨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단 한 줄, 비밀번호 하나가 남아있지 않다면 모든 정보는 영원히 암흑 속에 묻히고 맙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가 온라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은행 이체 내역도, 각종 서류도 클라우드 속에 있고 SNS와 메신저에는 고인의 생전 기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만 알고 떠나버린 비밀번호는 남은 가족에게는 상실을 넘는 또 다른 절망을 안깁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계정을 열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며 밤을 새우고 결국 이 계정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마주하는 순간 유산은 물론 기억조차 사라져버리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가상화폐 계정은 특히 위험합니다. 비밀번호 없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자산이 단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은 그 존재조차 몰라 수십 년 동안 묻혀 있거나 결국 국가 기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금고가 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디지털 미로를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정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목록을 만들어 종이에 손글씨로 적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전한 장소, 예를 들어 금고나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나 USB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접근 방법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무턱대고 저장만 해놓고 열쇠를 숨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계정별로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간단한 설명도 덧붙이면 훨씬 유용합니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한 줄 설명이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노인으로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손자와 함께 여행한 사진, 아내와의 마지막 생일 사진, 병원 치료 과정까지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이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스마트폰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휴대폰은 영구 잠금 상태가 되었고 그가 남긴 모든 추억은 그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장례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장 사이에 끼워진 작은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첩에는 내 디지털 유산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주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어떤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메모까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치 보물을 찾은 듯 수첩을 들고 환호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마자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손자와 함께 찍은 영상 중 할아버지가 이 사진들은 너를 위한 거야. 꼭 기억해줘라고 말하는 장면은 모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첩 하나 덕분에 가족들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고 디지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며 연결입니다. 그 연결의 열쇠는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산 분배 방식 정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돈 앞에서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파멸의 도화선이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유언 한 장 없이 떠난 부모의 집 앞에 자식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모습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생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다. 아버지가 이 집은 내 거라고 했다는 말들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종이 한 장, 명확한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혼돈의 시작입니다. 유산 분배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족 간 소송은 물론 상속세 폭탄, 상가 점유 분쟁, 부동산 강제 매각 등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관계까지 완전히 파괴됩니다. 특히 상속인은 많고 유산은 한정되어 있을 때 갈등은 더 치열하게 터져 나옵니다. 형제 자매가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적처럼 서 있는 장면은 너무도 잔인하며 그 순간 부모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참히 찢겨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감정적 갈등입니다. 누구는 돈을 받아가고 누구는 간병만 했다는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생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유를 설명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싸움은 벌어지고 오히려 작을수록 더 치열하게 다툽니다. 유산 분배는 단순히 액수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 가족 간 감정의 균형을 조율하는 작업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자필 유언, 공정증서 유언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하며 내용에는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 자식에게 더 많이 줄 경우 왜 그렇게 했는지의 사유도 덧붙여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를 고려한 자산의 분할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나눴다가는 남은 가족들이 엄청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자식은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다른 둘은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딸은 몇 년간 어머니를 간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이 가게 건물은 둘째에게 넘기겠다고 썼고 그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발이 되어 나를 돌봐줬다. 그 정성을 나는 돈으로라도 보답하고 싶다.
할머니는 가족 모두를 모아 그 유언장을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정적이 흘렀지만 곧 장남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뜻을 존중합니다. 저도 제 몫은 충분하니까요. 그 순간 막내가 웃으며 그래, 엄마 고생했어. 이게 맞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가족의 갈등을 막았고 그 결정 덕분에 자식들은 지금도 명절마다 모여 웃으며 어머니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균형입니다. 생전에 그것을 정리하는 용기야말로 남은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를 미리 말해주는 따뜻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상속을 넘어 유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남겨질 혼란은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줄의 사과 편지 하나의 비밀번호, 명확한 유언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냅니다. 준비 없는 죽음은 파멸을 낳고 준비된 죽음은 사랑을 남깁니다.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5가지,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책임이자 사랑의 유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정작 몸을 망치는 행동은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문제는 그 습관들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이라는 유리잔에 매일 균열을 내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90세는커녕 70세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첫 번째 악습관은 물 대신 다른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할 타이밍에 커피, 주스, 탄산음료, 심지어는 이온 음료로 갈증을 해소합니다. 물은 밍밍해서 싫다는 이유, 단맛이 없어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손이 가지 않다 보니 하루 종일 한 잔도 안 마시고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듯해도 몸속에서는 조용한 건강 파괴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진해지고 순환은 느려지고 세포는 말라가며 장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커피나 주스, 탄산음료는 수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수분 도둑에 가깝습니다. 특히 커피와 차는 이뇨작용을 유발해 몸속 수분을 오히려 배출시키며 설탕이 많이 든 음료는 혈당을 올리고 간에 부담을 주는 달콤한 독일 뿐입니다. 게다가 물 대신 당분이 가득한 음료를 마시다 보면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문을 스스로 두드리는 꼴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다는 과일 주스조차 실제로는 과당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런 음료가 습관이 되면 체내 염증 수치는 점점 오르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피로와 무기력감이 일상화됩니다. 결국 갈증 해소가 아닌 건강 손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탈수 상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으며 물 섭취를 소홀히 하면 신장 기능은 급격히 저하되고 요로 감염이나 신장 결석의 위험까지 커집니다. 더 무서운 건 수분 부족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리적 불안정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물 한 잔 안 마신 대가가 뇌 건강까지 갉아먹는 셈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체온을 조절하며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장 저렴하고도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목마르기 전에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후, 활동 전후,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한 잔씩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온수나 미지근한 물도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마시기 귀찮다고 넘기기엔 너무 큰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72세의 장모 할아버지는 평생 물은 감칠맛이 없다며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스로 점심을 넘기며 저녁엔 식혜나 탄산으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은 단 한 잔도 마시지 않으면서 나는 항상 수분이 넘치는 남자야 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런 폭통과 함께 소변을 거의 보지 못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신장결석이었습니다. 의사가 수분 섭취량을 묻자 할아버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루에 주스 2잔, 커피 2잔, 식혜 1잔 마십니다. 의사는 웃으며 그건 몸에 들어가긴 했는데 물이 아니라 설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 할아버지는 삶을 바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다 비우고 물병에 라벨을 붙여가며 하루 8잔을 정확히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방문했을 때는 할아버지 요즘 물맛 중독이래라며 놀려댔고 할아버지는 물맛이 이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지 어릴 때 알았으면 음료수 회사 주식 안 샀다며 웃었습니다. 이처럼 물 대신 다른 음료는 달콤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습관처럼 마시는 음료를 내려놓고 순수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잔이 내 몸속에 깃든 생명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습관은 체중 감량에만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체중계 숫자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살 좀 빼야 건강하지라는 말에 사로잡혀 아침마다 체중계를 오르내리며 하루의 기분을 결정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늪으로 빠지는 건강 착각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체중만 줄고 체력과 면역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더 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과 근육의 균형입니다. 단순히 체중이 줄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무엇이 빠졌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되며 낙상이나 골절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근육은 노년 건강의 마지막 보루이자 90세까지 걸어서 다니게 해주는 내 몸의 보험 상품과도 같습니다. 이걸 줄여가면서까지 체중을 줄이는 건 미래의 건강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체중 감량을 위해 무작정 식사를 줄이거나 특정 식품만 먹거나 심지어 굶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 저혈당, 빈혈, 골다공증 등 각종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감기도 크게 앓는 몸이 됩니다. 하루 종일 먹은 게 고구마 반 개와 바나나 하나인 상태에서 왜 이렇게 어지럽지? 라고 말하는 건 차에 기름 없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과도한 체중 감량은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자체를 불안해하고 칼로리에 집착하며 먹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은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삶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식사는 몸을 위한 연료이자 인생의 낙입니다. 숫자 하나에 눌려 밥맛까지 잃는다면 그건 건강한 삶이 아니라 절식 인생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체중보다 근육 유지와 에너지 순환, 면역력 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90세까지 걷고 먹고 말하고 웃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체중계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절대 진리도 내 건강의 지표도 아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9세의 배모 할머니는 체중계에 하루 5번씩 올라가는 게 취미였습니다. 살이 0.5kg만 늘어도 하루가 망한 거야 라며 식사량을 줄이고 점심은 물 대신 배추 2장으로 때우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도 내가 가벼워야 오래 살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피로감은 심해지고
손끝이 떨리고 하루에 몇 번씩 어지럼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배 할머니는 영양실조 초기와 근육 손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에 따르면 지금은 체중 줄었다고 좋아하실 때가 아니고 근육 줄어서 병원에 실려오실 단계라고 했습니다. 손녀가 걱정하자 할머니는 이제부터는 몸무게 대신 근육무게 늘리기로 작전 변경이야 라며 스쿼트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5번이 한계라며 근육이랑 친해지기 쉽지 않네 하고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한 끼 닭가슴살을 꼭 챙기고 아침마다 유산소 대신 계단 오르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체중계 위에서 울던 할머니가 이제는 거울 앞에서 나 오늘 근육 좀 있어 보이지? 라며 활짝 웃습니다. 숫자가 아닌 건강한 몸의 느낌에 귀 기울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체중 감량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체중계가 아닌 컨디션, 체력, 활력에서 드러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체중보다는 체력을, 숫자보다는 느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도 체중계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이제는 거울 속 건강한 내 모습에 미소 지을 시간입니다. 세 번째 악습관은 반복되는 일상에 갇히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거의 똑같이 보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밥 먹고 9시에 TV 켜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엔 뉴스 보고 9시 되면 불 끄고 잠자리에 드는 루틴. 이런 삶은 얼핏 보기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와 몸이 정지 상태로 천천히 고사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뇌 자극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단조롭게 만들며 결국 심신을 동시에 굳게 만드는 조용한 독입니다. 노년기에는 자극이 줄수록 뇌 기능이 빠르게 퇴화됩니다. 새로운 자극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으며 이는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심하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극 없는 일상은 뇌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녹슬고 녹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동작, 같은 자세로만 살아가면 근육은 특정 부분만 쓰이고 나머지는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세 불균형, 관절 통증, 체력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움직임 자체를 줄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삶은 천천히 앉아서 늙는 것이 아닌 고정된 틀 안에서 갇혀 늙어가는 삶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반복되는 일상이 정서적으로도 무기력함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변화가 없고 자극이 없으니 기분 전환의 기회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며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재미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책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고 외부 활동도 줄어들며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또 다른 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변화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뇌와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길을 바꾼다든가 책 대신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반찬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소소한 시도만으로도 뇌는 어라, 오늘은 뭐가 다르네? 하며 활성화됩니다. 즉 일상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노화 방지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0세의 조모. 할아버지는 10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동네를 같은 방향으로 산책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패턴을 너무 잘 알아 조 할아버지 지나가면 아침 8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산책 시간에 안 나타나자 다들 걱정하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그날 아침 갑자기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볼까? 라는 파격적인 결심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 할아버지는 일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낯선 골목에서 예쁜 벽화를 발견하고 그 길 끝에 있는 노인정에 들어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장기도 두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이런 데도 다 다니세요? 라는 손주의 논란. 눈빛에 너 할아버지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라며 웃으셨습니다.
요즘 조 할아버지는 주 3일은 산책 루트를 바꾸고 나머지 4일은 아예 스마트폰 앱으로 랜덤 코스 산책을 즐기십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변화가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내 인생의 모험 버튼 좀 눌러볼 거리라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요즘 유행어는 오늘은 조 할아버지처럼 살아보자라고 할 만큼 화제가 되었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은 편할 수는 있어도 건강에는 지루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매일 한 가지라도 처음 해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고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아침 식탁 자리를 바꿔 앉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도 몸도 어라? 오늘 뭐야? 하며 활짝 깨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악습관은 나쁜 습관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까짓 커피 한 잔이 뭐 어때서? 나이 먹었는데 이 정도도 못 먹고 살면 뭐하러 살아? 이런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고집의 갑옷이자 자기 합리화의 덫입니다. 나쁜 습관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쁜 습관일수록 익숙하고 편안하다는 점입니다.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동안 해온 방식이 편하고 익숙하니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곧 건강이라는 지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침묵의 해머입니다. 고혈압인데도 소금 듬뿍, 당뇨인데도 떡 한 접시, 관절 아프면서도 매일 쪼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는 것 모두 괜찮다며 넘기는 순간이 바로 병이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습관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개선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게 나쁜 줄 알지만 그냥 할래요 라고 버티기 시작하면 그건 건강을 향한 자의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을 유지하려면 습관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을 제때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먼저 내가 그동안 무심코 해온 행동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외야.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몸은 그때부터 조용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런 습관은 가족과의 갈등도 유발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걱정하고 말려도 내 몸은 내가 알아라며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도움을 줄 사람조차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가서 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라고 하면 가족들은 조용히 속으로 외칩니다. 우리가 한 얘기는 왜 안 들으셨죠? 광주에 사는 76세의 이모 할아버지는 나는 담배 피워도 멀쩡하다. 소주 한 잔쯤이야 혈액순환에 좋다며 평생 자신만의 건강 공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가족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의사보다 내 몸이 더 정확하다고 당당히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소주 한 잔에 감자탕을 곁들이고 낮잠을 자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혈압 합병증이었고 간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그동안의 식습관과 음주가 누적된 결과라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한참을 듣더니 의사에게 혹시 제 나쁜 습관이 문제였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의사는 이제라도 인정하신다면 반은 고치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할아버지는 반성의 뜻으로 집 앞 공원 벤치에 내 고집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팻말을 놓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십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이제 자기 고백 벤치로 불리며 웃음도 주고 깨달음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손자가 어느 날 묻기를 할아버지, 그 팻말 진짜예요? 라고 하자 응, 내 할아버지 자서전 제목이야 라며 껄껄 웃으셨답니다. 이처럼 나쁜 습관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고통은 내 몫이 됩니다. 인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은 버리고 건강은 지키는 현명한 선택,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악습관은 너무 많이 걱정하는 습관입니다. 걱정은 인간의 본능이라지만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걱정이 건강을 갉아먹는 독성 감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내일 일이 오늘 밤 잠을 빼앗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에 하루가 가득 차버립니다. 이렇게 걱정으로 하루를 채우는 삶은 마음의 감옥에 갇힌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걱정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뇌의 기능까지 위축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져 한번 걱정이 시작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수면장애, 위장장애,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걱정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생긴 게 아닙니다. 지나친 걱정은 마음뿐만 아니라 장기까지 병들게 만드는 독성 습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걱정이 전염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마음이 편치 않으니 자식에게 전화해서 오늘 기분이 이상하더라, 왜 연락이 늦었냐, 뉴스 봤냐, 세상 무섭다 하며 걱정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도 불안해지고 주변 사람도 조심스러워지며 결국엔 모두가 무겁고 피곤한 분위기에 갇히게 됩니다. 혼자 걱정하다가 가족 전체를 걱정 덩어리로 만드는 일도 흔합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마음가짐은 생각보다 큰 치유 효과를 줍니다. 걱정은 줄일 수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일기 쓰기, 가벼운 산책, 기분 좋은 음악 듣기 같은 방법으로 감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걱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무게에 내 몸이 먼저 꺾이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의 정모 할머니는 자타공인 걱정 여왕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손자의 장례, 딸의 남편 직장, 텔레비전에 나온 자연재해, 날씨까지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 뉴스에서 폭우 소식을 본 후로는 비가 오지 않아도 우산을 들고 나가며 요즘 날씨가 요상해서 못 믿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걱정이 너무 심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에게서 돌아온 말은 할머니, 몸은 멀쩡한데 너무 생각이 많으세요. 할머니는 순간 멈칫하며 그럼 걱정도 병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의사는 진지하게 아니요, 걱정은 이미 병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할머니는 걱정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걱정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내일 걱정할 것이라며 다음 페이지에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노트가 빽빽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쓸 게 줄어들었고 할머니는 이제 걱정도 재고 관리가 필요하대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오늘은 걱정 안 하셨어요? 라고 묻자 오늘은 내가 쉰다, 걱정아 내일 보자라고 대답해온 가족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처럼 걱정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파괴하는 만성 독소로 작용합니다. 걱정을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가볍고 삶은 더 밝아집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걱정을 끌어안는 대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걱정도 잠깐 쉬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도 휴가가 필요합니다. 습관은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게 쌓이면 장수의 비결이 되고 나쁘게 굳으면 서서히 몸을 파괴하는 만성독이 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고친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병상 대신 여행지로,
약통 대신 운동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물어보세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못 배웠지만 유식하고 품격 있게 보이는 비결 중 첫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말하든 그거 알아요. 하고 중간에 끊거나 머릿속으로 이 사람 무슨 말하려고 하지? 계산기 두드리듯 분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삶의 깊이가 쌓일수록 진짜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진실이 선명해집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유식하고 인격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상대의 입을 막아가며 아는 걸 줄줄이 늘어놓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 참 무식하게 유식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처음 온 어르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그분을 정중하고 품격 있는 분이라 평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저분은 무슨 철학자 같아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 없는 거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단순히 치과 치료 후라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 겁니다. 듣는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듣기, 기술이 말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급 스킬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많아져서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함정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어르신은 단번에 저분은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이 말을 하는 중간에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이야기를 낚아채는 경우입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말싸움에 가깝습니다. 듣는 순간 나도 말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진짜 여유와 품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수록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혜는 내가 얻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속이 꽉 찬 기술입니까? 어느 날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오신 김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 얘기를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저분은 진짜 세상 물정 다 아시나 봐.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고개만 끄덕이셔. 그런데 30분 후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대화에 집중한 게 아니라 화장실 참느라 조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웃긴 상황이었지만 그날 김 할아버지는 경청의 고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유식해 보이는 시대, 듣는 것이 최고의 품격임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품격 있게 보이는 비결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중심으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시절의 추억은 분명 소중하고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거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대화의 중심이 옛날 이야기 반복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과거 중심의 대화를 반복하는 어르신일수록 젊은 세대뿐 아니라 또래 사이에서도 답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면 현재의 삶은 그저 그림자처럼 흐려집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라는 말이 입에 붙은 순간부터 그 사람은 현재보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대화에서 점점 흥미를 잃고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공기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의 흥미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삶에서 자신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유식하고 품격 있는 대화는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책 이야기, 오늘 들은 뉴스 이야기, 요즘 하고 있는 취미나 건강관리법 같은 것이야말로 대화를 생기 있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는 참고용이어야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지적이고 생동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현재 중심의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말 이하로 시작하는 말은 아무리 따뜻한 의도라 해도 잔소리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반면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라던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처럼 현재 속에서 나의 관점을 나누면 대화는 훨씬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과거가 아닌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의 연결을 원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1968년에 장관이랑도 악수했어.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누구랑 악수하셨나요? 그 순간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과거 자랑보다 현재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문화센터에서 미술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이 할머니는 처음엔 늘 과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수채화 수업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은 연꽃을 그렸는데 색이 마음처럼 안 나와서 속상했어요. 그 순간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반응을 보이며 대화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후에 말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진짜 관심을 갖는 게 느껴졌어요. 옛날 얘기만 할 땐 다들 그냥 고개만 끄덕였거든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중심으로 말하는 습관은 대화의 품격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품격 있고 유식하게 보이는 비결은 말할 때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는 입니다. 말이 빠르면 머리가 좋아 보일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쏟아지는 속도에 사람들은 감탄할 줄 알았고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처럼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람들은 더 피곤해하고 듣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나이가 들수록 빠른 말투는 조급하고 산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노년에 유식하게 보이는 첫걸음은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여유 있어 보이고 생각이 깊어 보이며 무엇보다 품격이 느껴집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말의 속도가 느긋하면 듣는 이에게 이분은 자기 말에 확신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말을 재촉하듯 쏟아내면 왜 이렇게 급하지? 라는 불안감만 안겨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나눠주고 싶은 지혜도 넘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빠르게 쏟아내는 순간 말의 무게는 공기처럼 가벼워집니다. 여운 없는 말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듣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게 되고 그 내용이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식한 대화의 본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천천히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기회가 더 자주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천천히 하면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빠르면 듣는 이는 그냥 이 사람 얘기는 대충 넘기자며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투의 차이가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단순히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을 내뱉기 전에 생각하고 단어 하나에도 뜻을 담는 훈련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천천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느려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얼굴에도 품격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천히 말하는 분들은 얼굴까지 지적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인문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백발이 성성한 70대 어르신이었고 모두들 저 연세에 강의라니 과연 대단하시다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르신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치 시를 읊듯이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아이고 언제 끝나나 하지만 강의가 끝날 무렵 강의실은 묘한 긴장감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명상 같았어요. 처음엔 느려서 졸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씀이 뇌리에 남아요. 그리고 그날 도서관 직원은 강의 후기 책자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 천천히 말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다음 강의도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아 적기 너무 편했거든요. 웃음과 감동이 동시에 있었던 그날의 강의는 천천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닫게 해주는 진짜 사례였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고 유식하게 보이는 비결은 단어 선택에 품격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대화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한껏 우아하게 치솟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의 교양과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젊을 때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나이 들수록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무심코 튀어나온 야, 그거 완전 짜증나라는 말이 그 일은 참 불편했겠네요로 바뀌는 순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짜증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후자는 공감 능력 있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 상당수가 우리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그야말로 품격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일입니다. 품격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첫걸음은 말을 예쁘게 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더 단정하게 표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 대신 그 일은 중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순간 대화에 지적인 무게가 실립니다. 같은 내용인데 말이 달라지면 상대의 존중도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천년의 지혜를 담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너네는 맨날 그 뭐냐 핵노잼? 개쩐다? 그런 말만 쓰더라. 우린 옛날에 참 고상하네. 실로 기막히도다 이랬단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 지금 쓰면 친구들이 저한테 절교 선언할걸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감탄도 핵폭탄급으로 하는구나. 웃음이 터졌지만 동시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면 어른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휘는 곧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어느 복지관에서 어르신 글쓰기 수업이 열렸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며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갈했고 감정을 절제한 표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이런 단어들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발표한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문 사설을 매일 읽다 보면 입에도 고급 단어가 붙더라고요. 그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론 신문부터 다시 읽어야겠어요. 드라마 대사만 따라하다간 나도 홀로 인생 마무리할 뻔했네라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말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만 바꿔도 오늘 하루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가장 쉽게, 그러나 가장 깊이 있게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품격 있게 보이는 비결은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해 분위기 맞추기입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교양, 감정, 심지어 인생의 무게까지 고스란히 담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품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노년기에 목소리가 커지면 사람들은 그를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눈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말은 맞지만 목소리가 상황을 못 따라가면 듣는 사람은 대화에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귀는 어두워지지만 목소리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청력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면 조용한 자리에서도 야, 그래서 내가 말이야 라는 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언어 폭력에 가깝습니다. 특히 식당, 대중교통, 병원, 경로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조절 없이 떠드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줄이고 키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적절한 톤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똑같은 톤, 회의 중에도 똑같은 톤, 커피숍에서도 고래고래 외치듯 말하는 모습은 무감각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해도 목소리가 크면 그것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목소리의 크기를 통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판단합니다. 조용히 말하는 사람은 신중해 보이고 배려심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흥분했거나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크기가 먼저 분위기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조용한 어조로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큰 소리로 그건 아니잖아 라고 외치는 것, 그 차이는 말의 품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마을 경로당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소 인자하고 유쾌하기로 유명한 박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도 대화할 때마다 그야말로 확성기 수준의 볼륨으로 말하셨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이 고등어 얼마요? 라고 외치시고 버스 안에서도 운전사 양반 좀 천천히 갑시다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조용히 윷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박 할머니의 한마디가 경로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얘기 좀 해봐요. 요즘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는 좋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어르신들의 대화까지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새로 온 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 말씀 재밌는데 목소리 좀만 낮추시면 더 듣기 좋겠어요. 그 말에 박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나 또 오디오 꽉 채웠지? 내가 방송국 체질인가 봐.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때 일부러 한 박자 쉬고 목소리를 낮춰 말해보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만 주변에서 오늘은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칭찬하자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엔 시끄러워서 그냥 넘기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 다음은요? 하고 묻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을 뿐인데 대화가 더욱 따뜻해졌고 할머니의 품격은 한층 더 빛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주변에서 조용한 매력의 고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것,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짜 배려이고 품격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섯 번째 품격 있게 보이는 비결은 혼잣말을 삼가고 명확하게 말하는 훈련입니다. 대화 중 혼잣말처럼 웅얼거리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관심과 신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 말의 힘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흐릿하게 내뱉는 습관은 품격 있는 인상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말했는데 못 들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혼잣말처럼 들려 대화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글쎄 그게 뭐였더라라는 말보다 그 일은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라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잣말이 단순한 버릇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잣말이 반복되면 산만한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혼잣말 습관은 세대 간의 소통에서도 큰 벽이 됩니다. 말이 흐릿하면 생각도 흐릿해 보입니다. 심지어 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이야기도 가볍게 들릴 수 있고 의견 전달의 핵심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말의 내용을 또렷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유식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많은 지식을 말해서가 아니라 말의 구조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잘 듣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잘 들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날이 참 어제는 그랬고 아 그게 뭐였더라.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랑 얘기 중이세요? 아니면 라디오랑 대화 중이세요? 할아버지는 민망해 웃었지만 그날 이후 혼잣말을 줄이려 애썼다고 합니다. 말을 명확히 해야 상대도 반응할 수 있고 대화가 이어진다는 아주 실용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문장 하나라도 마음속으로 다듬고 꺼내면 중간에 버벅이거나 혼잣말처럼 흐려질 일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말의 끝을 흐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같은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는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말을 마무리할 땐 마침표를 찍듯 딱 끊어서 전해야 상대도 대화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발표 시간에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김 할머니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뭐 그냥요 제가 잘 몰라서 하며 말끝을 흐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두의 눈이 할머니에게 쏠렸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할머니는 동아리 내에서 발표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다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을 또렷하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가요. 할머니는 마치 TV 소리 끈 채 입만 움직이는 사람 같다고 해서 충격받고 연습했어요. 모두가 박장대소했지만 그 진심 어린 연습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모든 모임에서 발표를 맡는 유식한 어르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이 또렷해지니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진짜 품격이란 말하기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할 것 같지만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큰 외로움과 후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재혼 상대가 속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혼 상대가 속물이라면 평생 후회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관계가 사실은 재산을 노린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함께할 반려자가 아니라 지갑을 탐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돈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와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자며 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설득합니다. 이런 요구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 번 주고 나면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한 번 빌려주면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갑을 털리는 신세가 됩니다. 재혼 상대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궁금해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 연금 수령액, 부동산 소유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다면 그 속마음은 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물들은 돈이 없다면 관계도 의미 없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돈이 줄어들면 태도가 바뀌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 후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되면 이혼 시 절반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유산이 전부 재혼 상대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혼 후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까지 재산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모아온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속물들은 감정을 이용하는데 능숙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목적은 본인의 이익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고 다정한 행동 뒤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상대를 믿고 전 재산을 내어주었다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해와 존중이 있는 관계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결혼을 미뤄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이해심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걱정한다며 보험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집을 바꾸자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남성이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화를 내고 눈물을 보이며 정없다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돌변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에게 돈을 챙기더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재산의 절반이 아내의 것이었고 남성은 남은 돈마저 빼앗긴 채 쫓겨났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남성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재혼을 꿈꾸는 순간 이런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가정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진정한 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처럼 대우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 했던 결정이 오히려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재산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쟁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자리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늘 손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사할 때도 어색한 분위기,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지속됩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하거나 참석해도 말 한마디 섞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배우자와 그 가족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더욱 외롭습니다. 싸우기라도 하면 가족들은 배우자의 편을 들 것입니다.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혼자 외딴 섬처럼 남겨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들을 감싸고 나만 이방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부담하지만 내가 번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용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더욱 서럽습니다. 내 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하며 번 돈이 있음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젊은 부부라면 병간호도 당연한 일이지만 재혼 가정에서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까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신경 써야 하고 분위기를 살피며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편히 쉴 곳이 아니라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면 새로운 가정에서 외로운 이방인이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70대 남성으로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하루하루를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를 했지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서먹했고 그녀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남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 자녀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고 결국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자녀들은 그녀가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용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쇼핑을 다녀오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아프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치료를 미루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불청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은 평생 눈치만 보다 끝나는 악몽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병수발을 들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새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황혼을 편히 보내려 했던 선택이 결국 남의 병수발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쓰러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 간병의 몫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병원비 부담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환자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밥을 떠먹이고 화장실을 데려가고 약을 챙기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지만 몇 년이 지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치매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며 깨어있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돌봐야 할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이 돕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어차피 배우자가 있으니 돌봐주겠지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부모도 간병을 꺼리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재혼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이 나에게만 쏟아집니다. 간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내 삶은 사라집니다. 바깥 나들이는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루 종일 병든 배우자의 기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이상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든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죄책감이 나를 올가맵니다. 간병은 체력만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고통을 줍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재혼이 사랑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순간입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재혼을 선택했다가 결국 배우자의 병수발로 남은 인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챙기기도 버거운 나이에 남을 돌보는 인생을 원한다면 모를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선택하면 남은 인생을 병간호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70대 초반으로 건강해 보였고 함께 노후를 즐기자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동이 어려워졌고 밥을 떠먹여주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깨어 있었고 때때로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간병에 지쳐갈수록 자신의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다 보니 외출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병든 남편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대와 다른 현실에 부딪혀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무작정 재혼을 선택했다가 더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에 웃음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이 하나둘씩 터져 나옵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혼 후에는 사소한 문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결국 서로에게 지치고 처음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 다릅니다. 이미 각자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있고 작은 차이도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TV를 켜는 습관, 식사 취향, 정리정돈 방식 같은 사소한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함께 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편하려고 한 재혼이 오히려 불편함만 가득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금, 재산,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 부족하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들거나 본인의 재산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반대하거나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감정적으로도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선이 맞지 않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됩니다. 과거의 배우자와 비교하게 되고 상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만 남게 됩니다. 재혼 후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혼자가 외로울 것 같아 재혼했지만 결국 혼자일 때가 더 자유롭고 평온했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지만 재혼하면 상대에게 맞춰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결국 다시 혼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다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워 재혼을 택했다가 결국 더 외롭고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것까지 간섭했습니다. 밥 먹는 방식, TV 보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남편의 연금과 재산을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려던 유산을 건드리려 하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싸움이 반복되자 결국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경제적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5번째 이유는 배우자가 본인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각자의 삶을 존중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배우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식대로 바꾸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 굳어지고 작은 변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재혼이란 결국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평생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던 사람이 있다면 늦잠을 즐기는 배우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리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배우자가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매 끼니마다 잔소리를 듣고 결국 내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혼자 살 때는 원하는 시간에 TV를 보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드라마만 고집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음악을 듣는 취향이 다르면 사소한 다툼이 반복됩니다.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배우자는 친구들을 불러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려 하면 피곤함만 늘어갑니다. 친구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지만 배우자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친구를 만나서 뭐 하냐며 간섭하고 외출할 때마다 눈치를 줍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배우자에게만 매여 있는 답답한 생활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간섭받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여행을 가고 싶어도 배우자가 돈을 아껴야 한다며 반대하면 포기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던 사람이 재혼 후 배우자의 씀씀이에 끌려가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끼는 스타일인데 배우자가 사치스럽다면 매번 돈 문제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혼자 살 때는 집안을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내 방식대로 정리하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려 하면 불편함이 커집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냐며 강요받는 순간부터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결국 재혼 후에는 온전히 나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간섭받고 나도 모르게 배우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재혼했지만 결국 내 삶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6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남편의 생활 방식을 하나씩 바꾸려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던 남편에게 나이 들어서 뭐 하러 그렇게 움직이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식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며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없애고 억지로 건강식을 먹이려 했습니다. TV 취향도 충돌했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아내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온종일 시청했습니다. 리모컨을 두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남편은 결국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되었습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며 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방식대로만 살아야 했고 혼자 살 때보다 더 답답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결국 행복을 기대했던 재혼이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긴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몸, 썩어가는 피부, 진물 흐르는 틈새. 이것이 노년의 일상이라면 90세까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놓치고 있는 5곳의 구석진 부위에 세균과 곰팡이, 악취와 염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틈에서 죽음을 부르는 병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하는 5개 신체 부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반드시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생식기 부위입니다. 민망하고 말하기 껄끄러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생식기 부위는 몸에서 가장 습하고 민감한 곳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 탄력 저하, 면역력 감소, 위생관리 소홀히 겹치며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노화로 인해 소변이 완전히 닦이지 않거나 팬티에 스며들며 생식기 주변이 항상 축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취, 피부 짓무름, 가려움, 진균 감염, 요로 감염, 심한 경우 성기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속옷에 남아있는 분비물과 땀이 엉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되며 그 결과 생식기 부위에서 시작된 염증이 요도, 방광, 심지어 신장까지 올라가면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이 부위를 손대면 안 되는 곳, 민망한 곳이라 여기며 평생 손으로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로 휘 헹구는 정도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생식기 주름과 피부 접힘 사이에는 수많은 균들이 숨어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질 주변부에 곰팡이균과 박테리아가 번식해 심각한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포피 아래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악취와 함께 포피염, 귀두염, 심한 경우 괴사성 감염까지 유발하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비누도 아무 비누나 써서는 안 됩니다.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는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건조증, 따가움, 피부 벗겨짐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세균의 침투를 더 쉽게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약산성, 무향, 자극이 없는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여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야 하며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남성은 포피 안쪽까지, 여성은 외음부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불청결이 거대한 질병으로 돌변하는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81세 박모 할머니는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음식이며 운동까지 부지런히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생식기 부위가 간질간질하더니 심한 악취와 함께 분비물이 늘어나고 앉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생긴 흔한 증상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심한 곰팡이성 질염과 외음부염 그리고 세균성 감염까지 겹친 복합 감염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으면 방광까지 감염돼 입원하셨어야 해요. 가족들 앞에서는 부끄러워 아무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병을 키운 박 할머니는 치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식기라고 손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병을 만든 거였어. 하루만 씻어도 냄새가 달라지는 걸 느껴.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매일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에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외음부를 부드럽게 씻고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속옷도 면소재로 바꾸고 하루 2번씩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감을 되찾은 할머니는 지금은 앉는 것도 걷는 것도 새털처럼 가벼워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생식기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과 건강, 삶의 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매일 구석구석 씻는 습관, 그중 생식기 부위는 당신의 무병장수를 결정짓는 숨겨진 키포인트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되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은 순간이지만 병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2번째 부위는 배꼽입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구멍이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세균의 지뢰밭, 몸속에 썩은 냄새 공장이라 불릴 만큼 위협적인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샤워할 때 배꼽은 손이 가는 대로 대충 문지르거나 아예 씻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평범한 주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땀, 기름, 각질, 세균, 먼지가 수북이 쌓여 검은 찌꺼기로 굳어져 가며 악취를 내뿜는 고약한 소굴이 됩니다. 배꼽 속은 피부 표면보다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 생긴 피부 감염, 곰팡이, 염증, 심지어 농양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렵고 따갑고 진물까지 생기며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중증 감염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배꼽만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 병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을 건드리면 안 되는 곳, 씻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어릴 때 배꼽 하면 배 아프다는 말을 듣고 평생 배꼽을 손대지 않은 채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습관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질병이라는 공포로 되돌아오는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배꼽은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일주일을 방치하면 썩은 피 냄새와 같은 악취가 올라오며 결국 염증과 세균 감염의 출발점이 됩니다. 배꼽을 씻을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면봉이나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이나 비누 거품을 묻혀 살살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파거나 손톱으로 긁는 행위는 피부 손상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감염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배꼽 속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며 심한 경우 배꼽이 붓고 터지며 농이 흐르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5세 조명자 할머니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았고 주변에서도 손끝이 야무진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자꾸 간질간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부 건조증이라 생각하고 로션을 발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 부위에서 노란 진물과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배꼽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가 괴사하고 있어요. 조 할머니는 평생 샤워를 빠짐없이 했지만 배꼽은 무언가 찝찝하고 무서워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배꼽 안에 쌓인 오염물질과 각질이 덩어리가 되어 염증과 진균 감염의 온상이 되었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연고를 한 달 넘게 사용해야 했으며 한동안 옷을 배 위까지 못 올릴 정도로 통증을 겪었습니다. 손주들이 안아주러 올 때마다 배를 움켜쥐고 피해야 했고 배꼽 하나로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을 남기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구멍 하나, 배꼽을 씻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곳, 바로 배꼽입니다.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는 것, 그 중에서도 배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삶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코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은 깨끗하게 세안하면서도 코 속은 알아서 청소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넘깁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구멍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균의 왕국, 먼지와 점액의 쓰레기, 덤이 숨겨진 병의 창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고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코 속의 청결 여부가 기관지염, 축농증, 폐렴까지 이어지는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코는 단순히 냄새를 맡는 기관이 아닙니다. 외부에 오염된 공기와 세균, 미세먼지, 곰팡이 포자,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이 더러워지면 오히려 세균을 저장하고 증식시키는 병의 온상으로 변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코털이 얇아지고 점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물질이 더 쉽게 달라붙고 한번 달라붙은 찌꺼기가 딱딱한 코딱지, 곰팡이, 세균 찌꺼기로 굳어지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코 속을 제대로 청결히 하지 않으면 콧구멍 안쪽이 헐고 비염과 축농증이 만성화되며 세균이 뇌까지 침투해 뇌수막염, 중이염, 시신경염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코딱지를 억지로 손으로 후비면 코 안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입해 코가 벌겋게 붓고
곱는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명 코안이 썩는 증상이라 불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속이 더러우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심지어 인지 기능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노인의 치매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며 단순한 코속 관리 부족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코속 청결은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적신 면봉이나 전용 세척기를 이용해 부드럽게 점액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손가락으로 후비거나 거칠게 문지르지 말고 가습기나 식염수, 스프레이를 함께 사용해 촉촉한 점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코속 점막이 갈라져 출혈이 생기고 이것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내 습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84세 양정환 어르신은 평소 코를 잘 푸는 것으로 스스로를 깔끔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코를 풀기만 했을 뿐 코속을 씻는 습관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코가 막히고 머리가 띵하고 밤에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감기라 생각하고 며칠을 버텼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CT 촬영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양쪽 비강이 모두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코 안에는 썩은 점액 덩어리와 고름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코 안의 염증이 이미 축농증을 넘어 뇌 근처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급히 항생제와 비강 세척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 어르신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코 푸는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코속을 매일 씻어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코가 썩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네. 치료 후 양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강 세척을 하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며 코를 손으로 만지지 않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속은 작지만 그 영향은 전신에 퍼집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질병이 시작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코속을 씻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숨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관리가 당신의 큰 건강을 바꿔놓습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입 밖으로 말하기 민망하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항문은 단순히 대변이 나오는 구멍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 이곳은 세균의 무방비, 통로, 감염의 온상, 악취와 염증의 핵심 출발지로 변합니다. 항문 주위는 피부가 얇고 주름이 많아 대변이 조금만 묻어도 잘 닦이지 않으며 자칫하면 잔여 찌꺼기와 땀, 분비물이 피부에 달라붙어 세균, 곰팡이, 진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공간이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대변 후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속옷을 입고 있으면 항문 주위가 쉽게 짓무르고 가려움증, 따가움, 진물, 냄새, 출혈까지 이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항문 주위에 생긴 이 작은 염증이 곧 치루, 항문 농양, 피부 괴사, 직장암 초기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조금 간지럽다고 생각하고 넘긴 노인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살점이 괴사해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은 온도와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씻지 않아도 악취가 퍼지고 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공포의 부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노인들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속옷이 젖은 채로 오래 있으면 그 안에서 세균 번식과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욕창과 피부 괴사가 발생합니다.
항문 주변을 깨끗이 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결국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통,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현실, 가족도 피하는 냄새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는 부드럽게 그러나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때타월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미온수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닦고 주름 사이사이까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정성껏 씻은 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엔 항문 주위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도 효과적이며 면소재 속옷으로 자주 갈아입는 것이 위생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6세 김용기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입원 한 번 안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항문 주위가 따끔거리고 뭔가 껄끄럽고 축축한 느낌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항문 주변이 짓무르고 염증이 심해서 곧 터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김 어르신은 샤워를 매일 했지만 항문은 늘 손이 닿지 않아 대충 물로 헹구는 수준이었고 대변 후에도 휴지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항문 주위에 세균이 번식해 피부가 녹고 진물이 흐르는 상태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드레싱 치료를 받으며 한 달 가까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항문 주위에 살이 붓고 진물로 앉을 수도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해상했습니다. 치료 후 김 어르신은 매일 항문 주위를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고 비데를 사용하며 속옷을 하루 2번씩 갈아입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이후 염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활발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항문 하나 안 씻었다고 인생이 무너질 뻔했지라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항문 주위는 자칫 소홀히 했다간 건강뿐 아니라 존엄까지 잃게 되는 가장 위태로운 곳입니다. 90세까지 당당하고 무병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절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피하는 순간 병은 침투합니다. 항문을 씻는 일,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입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5번째 부위는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이 틈새가 실은 곰팡이, 세균, 냄새, 염증, 고통의 종합 세트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발가락 사이에는 축축한 땀, 각질, 때, 노폐물, 신발 속 먼지까지 뒤엉켜 온종일 썩어가는 찌꺼기들이 끈적하게 눌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샤워할 때 발바닥은 문질러도 발가락 사이는 대충 헹구고 지나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방심의 시작입니다. 노년기에는 땀샘 기능이 약해진다 해도 발은 여전히 많은 땀을 배출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좁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하루 종일 축축한 땀과 열기가 고여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이곳이 깨끗하지 않으면 무좀, 진균 감염, 각질 벗겨짐, 발가락 사이 터짐, 진무름, 피부 괴사까지 무서운 질병이 하나둘씩 몸을 파고듭니다. 무좀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령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발에 생긴 진균 감염은 발톱으로 번지고 발등까지 퍼지며 결국엔 감염성 궤양이나 절단 위기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나 껍질 벗겨짐을 알아채지 못해 염증이 악화되고 고름이 차며 썩어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손가락이나 발 전용 브러쉬로 하나하나 문질러 때와 땀을 제거하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사이사이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젖은 채 양말을 신는 습관은 세균 덩어리를 발 속에 봉인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항상 면소재 양말을 착용하고 땀이 많다면 하루에 2번씩 갈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발도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착용하고 23일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2세 최기호 어르신은 평생을 깔끔한 노인이라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옷도 단정하고 손톱도 깨끗했으며 하루 2번씩 발을 씻는 습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 사이가 간질간질하더니 피부가 벗겨지고 붉게 달아오르며 진물이 흐르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발랐지만 증상은 악화되었고 결국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갈라지고 골마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무좀 감염이 깊숙이 번졌고 2차 세균 감염까지 겹쳐 고름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이 발을 씻었다고 착각했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발 전체를 물로 헹군다고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씻는 것과 닦는 것은 다르며 특히 발가락 사이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손으로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는 교훈을 피로써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치료 후 최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를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으로 문질러 씻고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타월로 물기를 말린 후 베이비 파우더까지 사용하는 철저한 위생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발 없이 깨끗한 발을 유지하게 되었고 발 하나만 잘 씻었더라도 한 달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며 후회를 거듭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작지만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작은 틈새 하나가 노년기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매일 이 틈새를 정성껏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곳을 지켜야 몸 전체가 병들지 않습니다. 작은 방심이 병을 부르고 철저한 관리가 장수를 만듭니다. 발가락 사이, 그 깊고 어두운 틈새가 바로 당신 건강의 마지막 전선입니다. 90세까지 살아도 병상 위에서 썩어가는 몸뚱이라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연명일 뿐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구석구석 씻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5곳만 매일 정성껏 씻어도 염증, 감염, 고통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존엄은 깨끗함에서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